안녕하세요. 나뭇결 소리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어딘가 늘 불안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우울해질까요? 그리고 30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인지 선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는 만큼 정작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쓰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한 이야기들을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나를 흔들어 온 감정들, 그 감정 뒤에 숨어있던 신념들, 그리고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 그 속에서 비교가 아닌 이해로, 부족함이 아닌 가능성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여러분만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디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그저 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편안하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김은나 작가의 30이 지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오늘 이 책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치열하고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이 나이쯤 되면 어른다워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도는 정확히 알게 되고 관계에도 능숙해지며 세상을 대하는 마음에도 여유가 생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여전히 나에 대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 모르고 서툴고 불안하다는 사실이 적잖이 당혹스럽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 내린 결정이나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이전에 다른 선택을 내렸다면 지금쯤 무엇을 이루지는 않았을까요? 그럼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내면이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할 때 사람들은 주변을 살핍니다. SNS를 열어 친구, 직장 동료, 어찌어찌 알게 된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봅니다. 그곳에는 불안이나 막막함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명료한 행복과 즐거움만이 느껴지지요. 자리 잡은 커리어,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 운동으로 만든 멋진 몸, 해외여행에 가서 찍은 사진, 명품 플렉스까지 다들 자신을 의심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 왜 나만 이러고 사는 거야?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이제 남은 것은 무능력하고 게으른 자신을 탓하며 어두운 터널로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원망도 해보지만 분노는 곧 자책과 우울로 이어집니다. 이전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헤아리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휴, 우울감에 바닥까지 내려앉고 맙니다. 살다가 이런 시기에 놓일 때는 먼저 치열하게 사는 방식으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자기 개발에 힘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방법은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당신을 번아웃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방법만 있고 방향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정체감의 주제를 실행의 문제로만 다루면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때론 회피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발생하는 질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내면의 소리를 모른 척합니다. 어딘가에 정신없이 몰두하거나 중독되어 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본연의 질문들은 잠시 잠잠해질 뿐 언젠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시기를 늦출수록 더 큰 후유증을 겪게 될 뿐이지요. 마지막으로 잠시 멈추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호흡을 찾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지금 이런 질문들이 내면에서 고개를 드는지 정확히 마주하는 겁니다. 진심과 마주하고 나면
내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정체성과 존재감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전에 장수풍뎅이가 성충이 되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번데기가 되는 용화의 과정에서 먼저 번데기 방을 만듭니다. 크림색의 몸은 점점 색이 진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2주가 지나면 애벌레는 허물을 벗고 비로소 멋진 새 몸을 가지게 됩니다. 번데기는 흙 속의 자기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지냅니다. 헌 몸에서 벗어나 멋진 새 몸을 얻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고독한 시간을 충분히 거친 후에야 본래 가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과는 다른 차원의 나를 만나기 위해 나만의 방에서 가만히 집중하는 시간 말입니다. 어느 날 당신의 깊은 곳에서 지금의 삶이 네가 원하던 삶이 맞아? 라고 의심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내 안으로 시선을 돌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치열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졌다면 당신에게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음의 충동이자 내면의 아우성이에요. 탈피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삶은 우리에게 해답이 없는 복잡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늦지 않게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랍니다. 30이 되어도 아직 나를 모른다. 만약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할 건가요? 위 문장에 대한 답을 최대한 많이 작성한다면 얼마나 적어볼 수 있을까요? 단순한 문장으로 보이지만 막상 적으려니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고 어렵기만 합니다. 어떤 내용을 적으면 되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 입사한 지 5년이 되었고요. 현재는 일을 잠깐 쉬고 있어요. 원래 하던 일은 저는 결혼 5년 차이고요. 2살 된 딸이 하나 있어요. 직업, 경력, 목표, 역할로 자신을 설명하는 게 눈에 띄죠. 자신이 회사원인지, 학생인지, 대기업에 다니는지, 중소기업에 다니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예쁜지 아닌지 등의 요소를 열거해 자신을 소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자 페터 베르의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온갖 것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역할, 재산, 외모, 신분, 직업, 역사 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변화합니다. 고정된 사회적 조건만으로 나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은 고유성과 복잡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보다 다채로운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지요. 드물긴 하지만 자신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신이 나요. 저는 글을 쓰면서 저를 돌아볼 때가 좋아요.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는 작업이 즐겁습니다. 저는 성장을 중요하게 여겨요. 매일 배우고 발전하는 느낌이 좋아요. 어떤가요? 앞서 자신을 뭉뚱그려 설명했을 때보다 개인으로서의 나가 훨씬 더 잘 드러나지요. 나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 코칭에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이 자신을 소개할 꺼내놓는 정보는 빈약하고 부정적이며 희미합니다. 오히려 처음 만난 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흔히 사춘기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폭발하는 자아 정체감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자녀로만 설명되었던 나에게 벗어나 이 거대하고 복잡한 세계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이 시기에 내면의 목소리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성격, 능력, 가치, 신념, 강점, 취향, 세계관 등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부정적인 정체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에 빠지거나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주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에게 이러한 자기 실험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은 나를 찾기보다는 나를 받아줄 대학교를 찾기 더 바쁘죠.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발달 과제는 갈수록 유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숙제를 미룰 수 없게 되는 때가 바로 성인기의 초기인 20, 30대입니다. 서른이 하기 쉬운 착각 중 하나는 자신이 이미 완전한 어른이어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서른은 완전하게 자리 잡은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닙니다. 확신과 의심을 넘나들며 비로소 정체감의 탐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예요. 완성의 안도와 기쁨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한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자기 탐험을 떠나지 못한 채 중년이 되어버린 어른들을 보세요. 자기만의 빛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어지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가진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깊은 성찰의 힘이 약합니다. 책임감보다 남 탓이 빠르고 비교와 시기, 우울과 분노를 자주 반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서른과 그들이 돌아보는 서른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 시기를 이미 지나온 사람들은 서른은 모험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왜 그때 내게 더 애정을 쏟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어른인 척 전전긍긍했을까? 라고 아쉬워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리 잡으려고 애쓰는 대신 나로서 살기에 조금 더 열심히면 어땠을까 후회하죠. 서른이 되어도 아직 나를 모른다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기에 적기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문장을 꾸준히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나는과 무엇이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채워나가 보세요. 나 자신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서요. 이쯤에서 나는 무엇이다 문장들을 작성해 볼까요?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무엇이다 시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양적인 부분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신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신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의 ABC 프로세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는 Activating Event, 사건, B는 Belief System, 신념, C는 Consequence, 결과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의 결과는 프로세스의 중심에 위치한 신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논리지요. 예를 들어 경준 씨에게 일어난 일에
ABC 프로세스를 대입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A. 후배가 내 말에 말대답을 한다. B. 나는 후배는 당연히 까라면 까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C. 버릇없는 후배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 그에게는 후배는 까라면 까야 한다 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기도 전에 화를 냈지요. 팀원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말이 길어졌을 테고, 그럴수록 경준 씨는 더 화를 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후배들은 입을 다물고 문제를 숨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더 큰 사고를 치기도 했지요. 만약 경준 씨가 다른 신념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A. 후배가 말대답을 한다. B. 누구나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한다. C. 후배와 토론을 한다. 선배의 말에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함께 토론하며 고심할 겁니다. 경준 씨가 또 다른 신념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A. 후배가 말대답을 한다. B. 당연히 누구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C. 후배의 이야기를 더 들어준다. 당연히 누구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신념은 어떤가요? 만약 그랬다면 후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귀 기울여 줄 수 있었을 겁니다. 혹은 처음부터 후배를 궁지로 모는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인에 대한 특정 반응은 나의 신념에서 출발합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나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 있나요? 그럴 땐 내가 지금 특정한 신념에 묶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남들보다 예민해지고 화가 난다면, 유난히 불안하다면 그와 연결된 신념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만약 자신이 가진 신념이 불안, 모욕, 적대감과 같이 불쾌한 감정 및 불필요한 생각, 위협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는 그 신념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신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믿음의 정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새로운 신념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야 해요. 타인을 원망하고 상황을 비난하면 나만 화날 뿐입니다. 그런데 화를 낸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바뀌는 일이 몇이나 될까요? 후배도, 회사도, 가족도, 세상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대학원생 다혜 씨는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며 툴툴거렸습니다. 무엇이 가장 마음에 안 드냐고 물었더니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5명인데 하나같이 이상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먼저 A는 잘난 척하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나 거기 다녀왔는데, 나 그거 해봤는데 라는 식으로 무용담을 늘어놓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신이 지금 어떤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며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자랑하는 피곤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A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B는 생각 없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바쁘게 작업하는데 혼자 뺀질거리며 이 연구실 저 연구실 기웃거리고 농담이나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괜한 말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분간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B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C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혼자서 뭘 그렇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지요.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기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바람에 난감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네요. 그렇죠? 다 이상하다니까요. 그 인간들 때문에 학교에 가기가 싫어요. 도대체 왜들 그럴까요? 그러게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행동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상해 보이는 그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을 얻기 위한 걸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한 대로 하는 것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편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데요? 알쏭달쏭한 질문과 대답이 오간 후 다혜씨에게 욕구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욕구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고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욕구의 우선순위, 크기,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 A, B, C는 저마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윌리엄 글래서는 인간의 행동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선택은 5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5가지 욕구란 생존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힘과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를 말합니다. 생존의 욕구란 먹는 것, 자는 것, 쓰는 것과 같이 살아남기와 관련한 것이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관심을 주고받는 것, 사람들과 관계를 나누는 것을 선호하는 욕구입니다. 힘과 성취의 욕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미치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자유의 욕구는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방식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의 욕구는 흥미로운 것,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글래서는 사람들은 자각하기도 전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이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우울, 짜증, 염려에 빠지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욕구의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위계가 생긴다고 설명한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욕구를 7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인 생리적 욕구에서 시작해 안전의 욕구, 애정과 서속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그리고 7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른다고 설명했지요. 매슬로우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전문가마다 욕구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핵심은 욕구의 종류가 다양하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그것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혜 씨와 함께 A, B, C가 각각 어떤 욕구를 지향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A는 인정의 욕구를 가진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칭찬해줄 때 즐거워하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B는 즐거움의 욕구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오락부장 역할을 톡톡히 하긴 하지요. 지루할 때마다 분위기를 풀어주니까요. C는 자유의 욕구, 자신만의 세계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욕구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사람들이 조금씩 이해되기는 해요. 그럼 다혜 씨는 어떤 욕구를 가진 사람인가요? 타인의 욕구를 관찰한 후 다혜 씨에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지, 언제 활력이 생기고 언제 기운이 떨어지는지 등을 생각해 보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자신은 힘과 성취의 욕구가 강한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BC보다 선배고 프로젝트 경험이 많음에도 개성이 강한 그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끌지 못하니 더 밉게 보이는 것 같다고도 했지요. 이후에 우리는 다혜 씨가 가진 힘과 성취의 욕구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또 어느 영역에서 충족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혜 씨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마음에 담고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욕구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두 번째, 사람마다 욕구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세 번째, 나와 타인의 욕구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다혜 씨가 해야 할 일은 타인의 욕구를 존중하고 동시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자신에게는 짜증이, 타인에게는 미움이 더 커집니다. 종종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놈 피해서 다른 곳으로 왔더니 여기에는 더한 놈이 있더라. 학교나 회사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선시하는 욕구가 다르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요. 타인 존중은 그 사람의 욕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옆자리의 동료가 언제 가장 생기 있는지,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편안함을 느끼는지 관찰하고 그것이 위협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욕구가 달라서 차이가 생기고 이 때문에 갈등이 도드라지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욕구 덕분에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고유의 색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욕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다움이 드러나기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는 동기의 연료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당신의 강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신이 가진 강점들을 발휘하면서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강점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가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우선 난감해합니다. 머리를 긁적이거나 자랑하는 것 같아 쑥스럽다고 말하죠. 게다가 몇 가지 질문을 더하면서 사람들에게 얻어낸 강점들은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책임감이요. 제가 맡은 일은 반드시 해냅니다. 성실함이요. 잘나진 않았지만 열심히 하니까요. 인내심이요. 잘 참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고 집요하게 물어봐도 보통 5가지를 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개한 강점과 강점 진단이나 성공 경험을 통해 발견한 실제 강점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 스타일과 사이즈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정말 모릅니다. 저는 강점 관련 강의를 할 때 강점 인터뷰라는 시간을 마련하곤 합니다. 인터뷰를 하듯이 지금까지 경험한 크고 작은 성공담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타인의 인생 스토리에서 다른 강점들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제공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 질문에 대한 반응 또한 비슷하다는 건데요. 그중 3가지 질문과 일반적인 답변을 소개할게요. 질문. 스스로 인정할 만한 성공 경험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대답. 저는 성공했다고 할 만한 게 없는데요.
아무리 사소해도 괜찮으니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건을 떠올리라고 설명하지만 성공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워서인지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떠올리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수지만 파란만장했던 취업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무용담, 결혼과 출산의 경험, 우여곡절 많았던 다이어트 성공기 등 끊임없이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결과물이 아니어도 자신만의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거지요. 이쯤에서 당신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 스스로 인정할 만한 성공 경험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성공, 성취에 대한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과 타인이 인정하는 결과물에만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스토리에 더 집중해 보세요. 분명 나와 내 삶에 다른 강점과 경험을 가져다 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누군가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인정해 준 경험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대답. 칭찬받은 적이 없어서. 최근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상사도 부모도 친구도 자신의 강점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점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소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전국 최상위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강점 인터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심 기대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아이들조차 자신의 강점에 대해 선뜻 말하지 못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강점을 인정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면서요. 주변에서 말해준 강점이란 착하다, 똑똑하다, IQ가 높다, 성실하다 정도가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강점 인터뷰를 하는 동안 끝난 줄 모르고 신나하며 자신의 강점을 소개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강점을 얼마나 발견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것은 대단하다 라고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가와 가능성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상대의 강점을 알아보고 격려해주면 한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이번에 발견한 자신의 6가지 강점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반적인 대답. 이 강점 싫어요.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강점을 발견하면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반기기보다 자신의 강점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점인 책임감 때문에 삶이 피곤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느라 힘들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갖지 못한 강점에 기웃거립니다. 파트너의 강점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혹시 잘 되고 있는 것보다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나요? 가진 자원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가능성보다는 부족한 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강점이 아직 낯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이를 동경하면서도 남과 다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삶의 방정식을 가지고 싶다면 내 강점에 주목하세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발휘할 때 결과가 좋아지고 사용할 때 활력이 생기며 이것과 관련해서 더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나만의 보석을 찾아 떠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돌아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직업, 관계, 성과,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일부일 뿐, 나 자신 그 자체는 아니었죠. 불안했던 이유도, 자꾸 비교하게 되었던 이유도, 앞이 보이지 않아 조급해졌던 이유도 어쩌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지금의 혼란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번데기가 스스로의 공간 속에서 고요히 변화를 준비하듯이 우리에게도 멈추고 바라보고 느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되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미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강점들은 무엇인지. 결국 삶은 정답을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라는 문장을 조금씩 완성해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명확한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들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